검찰이 5일 만에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찰을 막아세우면서 이른 아침부터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한편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딴 인터뷰를 통해 폭로성 발언들이 이어가고 있어 파장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 최청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검찰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참 극명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검찰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아닌가요? 네. 그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와 그리고 합당한 이유 때문에 발부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사법적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결국 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 민주당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면 돼요. 그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당시에 그 국민의 힘과 관련된 영장 발부를 물리적으로 막았을 때 법치 훼손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자꾸만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인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당당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자꾸만 이거를 정치적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선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법 집행을 막는다든지 할 때 오는 후폭풍은 더 오히려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역시나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먼저 묻고 우선 싶습니다. 법리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야당과 여당이 이제 워낙 주장이 첨예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대선장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도 있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한 분은 안 받았다는 거라서 완전 진실공방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김용 부원장의 자택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사무실에 대해서. 근데 그 사무실이 민주연구원이잖아요. 뭐 며칠밖에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 민주연구원이 마침 당사 안에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불가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정치적으로 이제 국감 당일날 이렇게 당사를 수색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검찰로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수색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정치 공방으로 가는데 역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임하고 응하고 압수수색에 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가는 게 맞다고 보고 과거에도 청와대나 그리고 특히 의원회 간 수색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영장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든 두 분 모두 이 법적인 절차는 조금 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 측에서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다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민주당 산의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지금 그리고 벌써 19일 날 압수수색 영장 이제 집행하려다가 이제 실패했고 오늘 지금 재시도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어요. 며칠 됐기 때문에 네. 민주연구원 안에 사실상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정확하게 목록이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연구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뭐 어떤 이제 물건을 해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특별한 증거 찾기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분하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를 압수수색하냐 문제는 다를 것 같아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아니고 무슨 어느 정당의 어떤 그 무슨 편을 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된 영장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집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왜 청구했느냐라고까지 한다면 그냥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
당연히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리적으로. 참 이 극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주당사 앞에 이재명 대표도 방문을 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국민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면서 하늘을 보고 조금 울먹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계속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결백하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하면 되는 거지. 뭐 울먹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거에 2003년도 대선 불법 자금 아마 차떼기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뭐 엄청난 대선 불법 자금을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서 네. 거둬들인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어떻게 했죠? 스스로 검찰에 갔잖아요.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당당하게 하든지 뭐 와서 뭐 촛불 들먹이고 뭐 국민 들먹이고 그럴 필요 없다. 당당하면은 당당하게 임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영장을 발부할 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제일 큰 거는 증거인멸이 가능한지 여부를 찾아보고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니면 중대범죄인데 오히려 이미 다 치웠다고 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증거인멸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자꾸만 그 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어리석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주체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뭐 긴급우청 열고 뭐 어떤 식으로 국감 거부하고 또 대항하고 그래봤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지금 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요? 이제 다만 김용 부위원장이 이럴 수는 있죠. 이건 나 혼자서 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것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고요. 차분하고 당당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조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을 할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좀 강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게 될지 아니면 좀 민주당 내에서 일부 결단이 나올지 앞으로를 좀 전망을 해본다. 수사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제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 사실 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저 얘기까지 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 자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한 푼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결국은 뭐 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게다가 정치권에서 지금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이제 이슈가 또 하나 생겼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거나 그러기에는 아마 의원들이 몸을 좀 살릴 거예요. 네. 아직 아무런 게 나온 게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건 전제를 달고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이른바 대선 경선 자금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원래 이제 작년 2월에 요구했다라는 게 검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유동규의 진술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물론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조금씩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알았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알았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라는 게 조금씩 나올 수 있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좀 민주당 내의 반응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정당으로 전이되는 거잖아요. 정당의 위기와 당대표의 위기가 지금 등치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당의 속성상 이 수사의 진전에 따라서 수사의 진전 방향에 따라서 또 총선은 아직 뭐 많이 남았습니다만 내년 후년이니까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국회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내년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좀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왜냐면 이게 이제 김용 부원장의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거 아니에요? 김용 부원장은 사실상 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 정진상 정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라 있었던 것이고, 근데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를 했고
영장이 청구된 거란 말이죠.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장동 사건의 수사가 사실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당내에서 당대표의 거취를 두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현재로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겠다고 봐야 됩니다. 사법적 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으로 구속됐다는 거는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지난해 우리가 대장동 특혜 의혹이 있을 때 그 수천억 원의 그 자금이 특혜를 받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이제 시작된 돈의 흐름을 이제 찾기 시작하다가 지금 불법 대선 자금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누구에게 이 돈이 흘러갔는지가 밝혀지면 그건 엄청난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는 함이고요. 네. 두 번째 함의는 뭐냐면 이 대장동 게임과 관련돼서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자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자백을 하는 것이 지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김용 부위원장도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볼지도 몰라요. 유동규 씨만 해도 과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측근이었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이 스스로 나와서 지금 연일 폭로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난 즉각 받겠다. 그러나 명령한 것에 대한 것은 거기에 합당한 죄를 졌을 경우에는 죄를 받아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백 경쟁이 시작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도 참 견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정당 지도자의 위기가 정당 지지도라든지 정당의 위기로 전환되는 거고 그럼 새로운 균형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번 김용 부위원장의 구속으로 민주당의 분열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김혜영 지금 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서른 의원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누구나 다 예고했었던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수없이 많이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자기가 거부하고 당대표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만약에 비리 때문에 정당, 특히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나름대로 민주당의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변수가 남아있다고 저는 보죠. 네. 말씀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 이후에 관련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사선상의 시초가 된 부분이 김용 부원장이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해서 회유는 없었고 나는 돈을 받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앞서 잠깐 죄수의 딜레마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좀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건지 좀 배경을 저는 두 가지라고 살펴보자면. 봅니다. 네. 하나는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 본인도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정도가 이제는 자기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거죠. 처음에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뭐냐면 개인의 신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본인도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족관계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남아있는 돈은 별로 없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던 분들은 아주 좋은 집도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언론 인터뷰도 있었어요. 신경의 변화가 가져왔었다는 건 얘기는 떳떳하게 죗값을 받고 거기에 나름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자기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이면에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결국 추론해 본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배신감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내 측근 아니다 등등.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김민기 씨 같은 경우에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같이 뭐 연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본 적이 없다는 그 말 속에서 굉장한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제가 생각했었던 과거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게 무슨 회유하면 자기가 면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죗값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자백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교수님의 분석과 같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이제 상대가 야당 대표잖아요. 네. 명색이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제1야당 대표. 검찰이 없는 사실을 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검찰의 수사가 정밀하지 않아가지고 잘못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단계에서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전혀 알 수 없어요. 인지했느냐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정진상 실장도 소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벌써 나오고 있어요. 김영부 원장 구속됐고 이렇다면 결국은 수사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를 전제하고 한 수사라면 야당 대표인데 그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김영부 원장이 돈 받았다고 얘기해라라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체포영장 다음에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는데 그럼 법원도 물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가지고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상당 부분의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거 보기 때문에 발부되지 않았겠어요? 영장 발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도 있는 것이고 또 범죄 혐의가 소명됐을 경우도 이제 발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유다 협박이다 이런 말은 정치적으로는 야당으로서 그렇게 공세할 수 있어요. 그죠? 정치적 수사들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검찰이야 뭐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고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유했다 협박했다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부분을 회유에 의해서 진술을 끄집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그건 논리 비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또 잠깐 앞서 짚어주셨던 부분이 고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셋이서 골프를 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같이 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되는 이건 또 다른 혐의죠.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잖아요. 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공표죄로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여러 가지 무슨 뭐 심경의 변화도 있었을 거예요. 뭐 이제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다간 죄를 완전히 자기가 뒤집어 쓴다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구속영장이 한 번 연장돼서 1년 동안 구속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하고는 무관한 게 되고 자신이 다 알아서 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가중될 거라고요. 형량이. 그렇다면 이제 1년에 있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거 자신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했던 유명한 얘기가 꽤 알려진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측근이라면 적어도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자신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구속 기간이 길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진술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은 이제 일단 협박이다. 회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비교적 입증이 쉬운 정치자금 쪽으로 불법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건 법적인 문제고 국민들에게는 김영부 원장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또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 알았느냐 몰랐느냐 당시 후보 시절에 말이죠. 대선 경선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대장동 건은 사실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지역심에서 나온 다음에 중앙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랬던 네. 거란 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유동규 본부장, 전 본부장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생존 전략 이 결부돼 있겠죠. 그 생존이라는 게 억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형량을 감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죄를 뒤집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추론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정진상 실장과 100번, 1000번도 술을 더 마셨다면서 좀 접대에 대한 부분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정진상 실장이 또 돈을 받았다. 수사 중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말을 내놓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좀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뭐 자백경제라는 말을 제가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죄세 딜레마에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서로 관련된 죄수들이 침묵을 하면 훨씬 형이 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누구는 침묵을 하고 누구는 자백을 했을 때 그 침묵한 사람이 훨씬 심한 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백을 하게 되고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 서로 침묵을 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적의 결과보다는 가장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나는 침묵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모두가 다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유동규 다 대정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자백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얘기, 몰랐던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상황과 또 발언이 일치하니까 결국은 김용 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저는 정진상 지금 분도 비슷한 나름대로의 경로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뭐 돈을 전달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쪽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자백의 본물이 터졌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그 벼랑 끝에 서 있고 대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살리고 결국은 국민에게 갈 수 있는지를 아마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명확한 증거가 당연하죠. 나온 진술을 상황이니까. 토대로 증거를 찾게 되겠죠. 네. 진술만 가지고 어떻게 그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나름대로 발부될 때 그럼 판사가 진술만 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그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될 거다. 더 구체적인 특히 야당 대표를 향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떤 바보들이 이걸 회유하고 협박해가지고 그게 만약 밝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럼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 보고 현재의 이 검찰을 포함해서 그 팀들은 과거에 적폐에 청산을 했었던 그야말로 베테랑 특수부 엘리트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너무 지나치게 회유, 압박 그리고 증거 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검찰에게 역풍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 전 민주당이 자꾸 회유다 협박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회유나 협박 이런 거는 대단히 그 비논리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야당으로서 대처 안 할 수가 없죠. 당대표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에 대해서 그냥 공정성을 촉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얘기라도 말이죠. 근데 자꾸 회유한다, 협박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꾸 조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조작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팩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를 했고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돈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진실 공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증거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이 실체적 규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여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도하게 이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자신들 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검찰은 어쨌든 간에 적어도 이원석 총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했던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검찰이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다든지
그야말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해서 뭐 측근이라고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수사지도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게 정말 공정하지 않다. 너무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이럴 때는 그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일단 야당은 딱 선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해라 검찰. 그럼 몇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국감 당일날 치고 들어오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은 당연히 또 수사영장이 나왔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야당은 정치 집단이니까 아무리 해도 어떻게 국감 때 이렇게 쳐들어오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이거 자꾸 회유다 협박이다 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거는 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CCTV 장소 같은 것도 특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조작이다 협박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느 편에 섰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진실이냐를 본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꾸 이걸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또한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인데 어제 그제 그 집회가 열렸잖아요. 광화문에서. 근데 전 언론의 표현도 좀 전 바뀌어야 된다고. 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가 아니에요. 진보 세력이라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돈 안 받다 하는 게 진보가 아니잖아요. 보수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하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양 극단 세력의 맞불 집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다 그런 보수가 어디 있고 그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있는 그대로만 보고 얘기하라. 이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 후에 어제 첫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치 자금을 요구한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다. 대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점을 좀 부인했거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검찰이 어떤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느냐가 이제 핵심인 사항이고요.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이제 판단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에서 구속됐다고 해서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 죄를 졌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정제 사건과 관련돼서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우리는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과정상에서 네. 어떻게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들이 그냥 무조건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유리한 얘기만 하고 상대방에 대해 공격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법치가 있을 필요는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그 나름대로 공평하게 수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름대로 아마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크게 작동될 거라고 작용될 거라고 봐요. 그 기간 동안 서로 공방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검찰과 사법부는 뭐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되고 판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자꾸만 무슨 뭐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검찰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건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얘기를 했었고 실은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고 검찰을 동원하고 그렇게 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좀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에 따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결국 관련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도 이 수사망이 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글쎄요,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김용 부원장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 자막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진술 외에 아무 증거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거란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언론의 장소가 특정되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뭐 검찰이 얘기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죠. 언론 뭐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언론이 취재해서 나온 것이긴 한데 진술 말고 전혀 물증이 없거나 장소가 특정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점은 일반 상식선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김용 부원장의 전 결국은 진술이 마지막에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김용 부원장이 일단 본인이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전혀 이재명 대표랑 관계가 없는 거죠. 김용 부원장이 안 받았는데 그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그때 경선 후보 경선 캠프에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검찰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결정되겠죠. 지금은 단지 어쨌든 지금 주장하는 거는 진술이 된 증거가 없다. 받았다는 진술은 그건 유동규 본부장이 했던 진술이란 말이에요. 그 외엔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진술만에 의존해서 청구를 했고 그리고 저 법원도 그 얘기만 듣고 발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은 글쎄요, 그건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수사가 이제 급진전될 수도 있어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다가 수사가 좀 멈칫하다 다시 이제 살아난 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이 그 팩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료 같은 건. 결국은 김용 부원장의 입에 달렸겠죠. 일단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이론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유동규 정보부장은 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실공방의 이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수사가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야가 이 수사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발언을 자제해라.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회유했다는 것은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회유를 하겠습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전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을 뭐 플리바게닝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회유했다. 그거는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느냐. 검찰이 그렇게 바보같이 수사할까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제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김용 부원장은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화요일에 대통령 시정연설 전까지 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좀 시정연설 전까지 합의를 이룰 확률은 적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당은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니까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물론 이제 특검법을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어요. 또 패스트트랙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또 특검법이 통과돼도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의석으로 하는 건데 다수결로 하는 건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데 그게 특검이 이루어질 가능성 전 거의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이루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따지면 왜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특검을 왜 안 받았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다 같이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왜 안 받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자꾸만 특검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정략적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지금 민주당은 투치력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운영 과정 속의 거는 성실하게 따르고 그러고 나서 좀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걸 분리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걸 같이 함께 하게 되면요. 시정연설을 하는 거를 힘으로 막는다는 게 그게 국민들을 봤을 때 특히 이게 7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지금 돈인데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관심이 많아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는 예산을 어디다가 많이 배정을 하고 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데비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는 뭐냐면 정치라는 거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른 것이 정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예산을 무조건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이콧한다는 거는 그거는 힘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속에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정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사익을 못 얻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도라는 게 30% 박스권 안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 민주당답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9석이라고는 거대 야당으로서의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오로지 다 사법 리스크를 막는 데에다가 소진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그 정당을 공당으로 볼 수 있겠나요? 그 정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표성이라든지 또는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구체적 유동규 씨가 아마도 제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김bun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치면은 6시간 7시간 같이 움직이는 건데 몰랐다는 거 그분이 아마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혼심을 다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뭐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친문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분열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최고의 고민이고 딜레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 보이콧은 헌정 역사상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정연설 보이콧은 아마 지지받기 어려울 거예요. 국회 시정연설하고 이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지금 보세요. 지금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른바 진보 언론도 그렇고 네. 지금 이제 그 정치가 이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다시 이제 실종된다, 블랙홀이 되는 거 아니야? 블랙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고 어마어마한 예산 국회고 민생 입법이 중요한데 특검을 또 하냐 마냐 가지고 또 이슈가 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슈가 바뀌고 국면이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볼 때는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이 특검 카드 꺼낸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특검을 할 수 있어요. 그때 뭐 국민의힘도 특검 주장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왔습니다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구속이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지켜본 다음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지켜본 다음에 검찰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 이 검찰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형성될 거예요. 또 그렇다면. 그럼 특검 하지 말아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아직은 특검을 해야 되나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럼 지켜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특검을 주장하면 그때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 바로 이 얘기 나오자마자 그때 체포영장 발부되고 집행된 다음에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에 특검 얘기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말이죠. 그 하루 이틀 사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치가 실종되고 대장동 사건이 다시 블랙홀처럼 이제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주 보니까 지지도가 민주당 좀 떨어졌더라고요. 몇 퍼센트가 갤럽 조사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비판하고 비판하고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검찰 수사가 못마땅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라 이거예요. 얘기하되 무조건 특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 시정연설 안 된다. 그건 누가 지지를 하겠어요. 그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지지 세력이 아닌 다음에야 대통령이 예산안 편성해서 정부가 국회 제출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정연설이라는 게.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민생 국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네. 고인이 되셨지만 김동길 교수님이 쓴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진짜 대한민국 정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저런 국회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저는 국회 의회주의자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막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말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쟁보단 민생을 살피는 태도 두 분 모두 강조해 주셨는데요. 최창렬 특임교수, 김영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